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풍경의 깊이, 강요배 예술산문. 강요배 선생님께서 작업하시는 모습이나 영상으로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었는데요. 책을 한번 읽겠습니다. 작품도 되어 있고 글도 많이 되어 있고 꽤 도톰합니다. 나는 나의 자호는 노야 늙은 들판이다. 소묘도 되어 있고 작품들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읽고 이 많은 책들의 내용을 헤아릴 순 없지만 제가 스크랩 해놔서 조금 그 부분만 설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변치 않는 그 무엇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 또아리에서 울리는 소리를 따라 방황해온 궤적의 흔적이 바로 내 그림들이다. 영혼이 맑고 예민한 친구들은 순수한 영감을 받아 그 무엇을 그리거나 썼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내게 그림은 이 세계와의 싸움인 동시에 나와의 싸움, 즉 내 속의 무수한 인격들, 내 속의 이질적인 체험들, 내 속의 모순적인 가치 체계들의 싸움일 뿐이다. 그 팽팽한 긴장과 격렬한 싸움을 통해 내가 미처 모르는 나를 찾는 것, 내가 형성해야 할 나를 찾는 과정일 뿐이다. 나무가 되는 바람. 달이 메밀밭을 비추는 것이 아니다. 메밀밭이 달을 비춘다. 낮에 나온 엷은 달. 소월이다. 마음의 풍경. 섬에서 자란 나는 다시 섬으로 돌아왔다. 유년기 내 육신과 뇌리의 세포에 각인된 그 매운 바람의 맛이 강한 인력이 되어 기어이 나를 끌어들였던 것이다. 돌아와서도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자연의 언저리를 배회하였다. 정주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셈이다. 오랜 헤맨 끝에 비로소 섬의 발치에 정주처를 잡아 붙박이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조금은 성취하고 때로는 좌절한다. 나 또한 생존의 지평에서 시련을 만나 견뎌내야 했고 삶의 길에서 만났던 이들과 더불어 상처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자유를 향한 힘찬 출발은 오래지 않아 뼈아픈 고난의 길이 되고 방황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오늘의 삶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흘러간다. 예각화된 자극이 도처에 넘쳐나고 무한대의 정보가 교차하고 명멸한다. 우리네 삶을 외부로부터 규정할 거대한 계획들이 쉼없이 세워지고 집행된다. 우리 앞에는 가공할 크기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삶의 주변 작은 곳에마저 참혹한 사고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전반적인 불안감 속에서 들뜬 듯 휩쓸리는 우리의 일상은 길을 잃은 채 빨라지고 바빠져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갖기가 쉽지 않다. 내 마음이 그리던 삶다운 삶은 늘 유예되어 왔다. 현실은 언제나 임시 반편의 생활이었다. 이렇듯 사노라면 안팎이 같이 시달려온다. 몸은 서서히 낡아가고 이리저리 버려놓은 일들은 좀처럼 여의치가 못하다. 옹골차던 마음자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회한으로 가득 찬다. 조금씩 심신이 사가가는 것이다. 나는 나인데 진정한 내가 없는 낡아버린 헛개비. 삶의 풍파에 시달린 자의 마음을 푸는 길은 오직 자연에 다가가는 길뿐이었다. 그 앞에 서면 막혔던 심기의 흐름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했다. 부드럽게 어루만지거나 격렬하게 후려치면서 자연은 자신의 리듬에 우리를 공명시킨다. 바닷바람이 스치는 땅의 자연은 그리하여 내 마음의 풍경이 되어간다. 또한 그것은 바람 속에서 인고하고 있는 사물들을 통하여 스스로를 사고하는 방식을 암시해 주는 듯하다. 바다와 산과 고목은 늘 자리에 있으면서 표류하는 영혼에 말을 걸어온다. 그것은 산만한 세계의 모습에 대해 일정한 좌표를 형성하여 준다.
또한 좌점을 주면서 정주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권고한다. 떠도는 자로서 공간을 사는데 지쳤으므로 북박인 자로서 시간을 살아보라고 말한다. 섣부르게 행하기 이전에 먼저 존재해 보라는 말이다. 오늘도 유년의 북풍이 여전히 매섭게 불고 있다. 바다 너울이 높아지고 해안은 부서진 파도로 온통 허옇다. 밀려오는 물결에 맞지르듯 시커먼 현무암의 곳들은 앞으로 나아간다. 부서지는 파도가 허공으로 솟구치고 포말들은 물보라가 되어 무추로 휩쓸린다. 바람 속에는 수백 년 묵은 고목이 버티고 있다. 남쪽으로 쏠린 뼈가지를 하고 마치 바람을 닮은 거대한 새처럼 바람을 타고 있다. 강한 바람은 인고의 생명을 안아 키운다. 바람과 나무는 서로를 멸하지 않고 서로를 만든다. 어쩌면 그것들은 하나다. 그 매운 바람이 아니라면 저다운 나무로 살 수 없고, 또한 바람은 나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바람은 영겁의 시간 속에 불어온다. 바람을 맞는 물과 돌과 땅 거죽엔 시간이 각인된다. 장구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가 된다. 물이 뒤집히고 눈발이 솟구치고 구름장이 찢긴다. 달과 별이 떨린다. 이 맵찬 바람 속의 풍경들, 그리고 한 차례 바람이 다 지나간 후 섬의 중심에 의연히 앉아있는 새하얀 산, 한라산, 이것이 나에게 참다운 풍경으로 비친다. 예술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답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예술은 사회에 꼭 기여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 혼자 난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그걸 제대로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것도 어렵다, 사람한테는. 그런데 나를 알려고 나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게 나에게는 고향의 역사였다. 바람 부는 대지에서 북쪽 먼 바다로부터 한이바람이 불어오면 바다는 크게 뒤채이며 일렁이기 시작한다. 세찬 바람에 휘몰린 바다는 물밑 바위들의 속이 긁혀 허옇게 뒤집힌다. 가파른 갯바위는 거센 물살을 가르고 배며 앞으로 나아간다. 맵찬 칼바람에 살점 깎이운 팽나무는 검은 뼈가지로 버틴다. 바람은 구름을 휩쓸러 황무지를 후려친다. 돌팍에 얽히고 설킨 덩굴들은 가시발로 바람의 가슴팍을 긁고 찢으며 저항한다. 아직도 차가운 날, 인동초에 남은 잎사귀 녹빛이 최후로 짙어지고 나면 쇳바람은 돌담 밑에 수선향을 흩트리고 청보리싹을 떨게 한다. 바다밭에 갈빛 고운 톳이 돋아나고 들판에는 유채꽃이 일제히 피어난다. 송화가루 날리는 언덕 너머 저 멀리 푸르러진 황무지에도 실거리 노란 꽃등불이 여기저기 걸리운다. 새벽 공기 속 코박고 싱싱한 여름, 한낮엔 속으로 붉게 타는 황금빛 보리밭 들판 가득 흐드러지고 땡볕에 무르익은 노랑참의 단내가 들길에 썩어 넘실거릴 때 먼 바다는 쪽빛이다. 지난 겨울 남극으로 휘몰려 갔던 찬바람이 이제 물실은 맞바람 되어 수순잎을 파대기며 되돌아온다. 중요한 것은 시간성을 생각해 보는 거다. 삶의 사연, 역사, 자연사 등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오랜 시간 자연이 형성하고 있는 결 또는 특질을 충분히 살펴본다. 풍토성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림의 길. 나는 지금 바다를 보고 있다. 먼 하늘과 망망한 푸른 물결. 오직 이를 가르는 선 하나. 섬조차 없으니 거칠 것도 없다. 배도 물새도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마저 없으니 마음 또한 편하다. 풍경 저 너머로 나아가는 시선. 나를 둘러싼 광대한 시야.
가없는 공간과 시간을 통할 것 같은 저 모습은 우주 속 작은 나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듯하다. 나는 사실 그림을 생각하고 있다. 그림이란 무엇일까? 그림을 회화라고 하면 너무 기능적인 면만 부각된다는 느낌이 있다. 그림을 단순히 미술의 한 방식으로서 평면 작업이라 해도 물질주의적 미술 이론의 그물에 걸려 질식당할 것만 같다. 이 말에도 또한 서구의 문화 전통이 강력하게 개입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흔히 그림과 미술을 혼동하여 말하곤 한다. 이 현상에는 두 말을 낳은 문화의 편차가 여전히 미묘하게 존재한다. 우리 민족에게 그림이란 그리다, 그리움의 의미와 결부된 더 넓고 깊은 의미로 폭을 지닌 것이 아닐까. 그것은 어떤 염원 같은 것을 담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자아 또한 마음이 외부 사물로 향하고 외부의 것을 빌려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포괄적인 정신작용일 것이다. 나는 오늘날 행해지는 미술의 수많은 방식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런 의미에서 그림을 계속해 보기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작, 전달, 관념, 인식, 의식, 감정, 감각, 심리작용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마음 같은 것들을 더듬어 보려는 것이다. 거기에도 하나의 길이 있을 법하니까. 1972년 늦가을 서울 변두리의 어느 한갓진 규정에서 돌연히 울려오는 징소리를 들었다. 가슴 미어질 듯한 저 소리, 알 수 없는 그러나 온몸을 떨게 하는 저 소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잊힌 채로 서려 있던 소리가 아닌가. 징소리는 캔버스 저편 탈춤 연습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한국 전쟁 후 20년을 근대화와 서구화에 매진해온 결과 우리 감성은 우리의 소리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우리의 귀는 팝송이나 클래식, 유행가나 청소년 가곡, 브라스 밴드의 소리에 더 익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 징소리는 잊어버린 우리 것을 되찾는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신호의 소리였던 셈이다. 지금은 풍물 소리도 널리 퍼져 단조한 느낌도 없지 않으나 그때의 첫 소리는 도발적이고 불온하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나는 민족 정통의 정서로 당장 뛰어들 순 없었다. 그러나 수시로 나를 전율케 한 그 소리는 세태의 물결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도록 한 강력한 일깨움이었다. 청년이 들었던 소리의 연원은 1959년 제주도의 해변 마을에 닿아 있었다. 한이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의 겨울, 우리 앞집에서는 병자를 치유하기 위한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늘 높이 세운 생죽기대에 깃발이 파닥이고 맹렬한 징소리가 울렸다. 포악스러운 바람은 소리를 한 움큼씩 퍼다가 천리 하늘 위로 흩뿌렸다. 거기에 검은 돌담, 어둑신한 구름, 귀를 때리는 바람, 뼈가지로 버티는 팽나무, 바람 까마귀 때 영겁의 파도 소리, 검은 갯바위가 있었던 것이다. 1992년 늦은 봄, 나는 20여 년 도회지 생활에 병들어 제주도로 회귀했다. 나고 자란 고향 마을은 아니었지만 반대쪽 섬의 서쪽 바닷가 마을에 배낭짐을 풀었다. 어머니 대지는 아직 풋풋했고 따스했다. 바다는 싱그럽고 들판은 향기로웠다. 모든 것이 소중했다. 자연 사물들은 친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왔다. 성장기부터 익숙한 것들도 있었고 낯설고 새로운 것들도 있었다. 어린 시절 채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장소, 초목들을 찾아다녔다. 제주섬의 자연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 완결된 공간이었으므로 사철 모든 크고 작은 풍경이 그림이 될 수 있었다. 쇳바람이 지나면 맞바람이 불어온다. 이번에는 갈바람이 불고 이윽고 한이바람이 몰아친다. 보리싹이, 옥수수대가, 억새가 휘청거리고 울부짖는다. 기의 풍경이 된다. 그 배후에 오랜 삶의 애완과 불가사의한 비극이 있다. 대지는 눈물 어린 땅이 된다. 바람은 머나먼 사원으로부터 시간을 관통해서 불어온다. 바람 맞은 땅과 죽은 거칠고 나무들은 강인하다. 섬의 모든 사물은 바람이 빚어놓은 것이다. 그것들은 바람에 얽히고 설켜 있다. 그것들은 바람과 더불어 소리를 낸다. 지나간 시간과 그 사연에 대한 전원으로서.
나의 자아는 두 가닥의 회로를 따라 교차하면서 자라난 듯하다. 자연과 우주, 사회와 역사로 향하는 두 가닥의 회로. 그 둘이 바람 속에 얽혀 있듯이 그것들을 그림 속에 녹이고 싶다. 그것들은 자아와 사물의 끊임없는 대화요. 세계 속에서 중심을 찾아보려 안간힘을 쓰는 한 존재의 마음 궤적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쩌면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비교적 단순한 것들이기도 하다. 2001년 오늘 인터넷 시대에 사는 나는 어떤 그림을 할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떠한 창을 내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서로 평등해질 수 있을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새롭게 해줄 수 있을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신비한 사람들. 그 거울을 언제쯤 진정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인가? 아직도 멀었다. 형태를 더 자유롭게 풀고 흐트려야 하는데 아직도 형태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어눌해지고 어설퍼지고 잘 잊어버리고 실수도 많이 하면서 생각이 좀 단순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온갖 화려한 기법을 동원하는 게 좋았지만 점점 어수룩하고 소박한 것이 좋아지고 세밀한 것에 대한 집착을 많이 놓게 된다. 추사 김정희도 70살이 넘어서야 어린아이처럼 서툰 듯한 글씨체가 나온 거다. 그렇게 보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일생, 자기 자신을 형성시키는 과정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나 역시 아직도 미완인,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예술은 상당히 장기적인 것이다. 단순화되고 압축된 에센스, 핵심 같은 것. 그것을 내가 상이라고 말하는데 이해를 넘어서 한꺼번에 포착되는 것이다. 사실 그러한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일례를 든다면 기억은 사건의 요약인 상으로서만 강렬하게 남는 게 아닐까. 무엇보다 내 그림에서 내 리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한 듯하다. 이를 위해 이미지를 빌려오는 것이다. 추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바로 사상이다. 추상은 뽑아 올리는 것, 사상은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인데 무엇을 하나 뽑는 순간 다른 무언가를 하나 버린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모두 영어로 abstraction이라는 같은 단어를 쓴다. 즉 이 단어는 사실 두 개의 뜻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추상화시키는 순간 많은 것을 버리게 된다. 이러한 측면을 생각하다 보면 나의 그림은 추상 쪽으로 가는 것이 단순히 이야기하기보다는 버리고 남기다 보니까 그게 추상화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수많은 사물 중에서 무엇을 하나만을 뽑아서 강렬하게 만들려면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한다. 내 그림이 논문이라면 이제 결론을 써야 하는 단계에 온 것 같다. 논문 요약도 앱스트랙트라고 하지 않나. 추상에서 상자는 이미지 상자가 아니고 코끼리 상자를 쓴다. 이미지나 형태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것이다. 주역의 쾌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어떤 요약된 본질, 앞본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건의 핵심이랄까. 그리고 사상이라는 단어도 이와 관련된다. 그런데 갈수록 추상이라는 언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명료화가 아닌 애매화하는 것을 추상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기하학적인 것을 추상이라고 이해하곤 한다. 물론 수학 자체도 추상적인 것이니까. 맞는 말이지만 동양 철학에서 볼 때 추상은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사건을 어떤 기의 흐름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본질, 골격을 중시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형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아무런 단서가 없다면 일종의 문양이나 무질서한 얼룩만이 되어버릴 우려가 크다. 그래서 나는 풍경으로부터 이미지를 빌려온다. 말하자면 추상이란 어떤 기운을 뽑아내는 것이다. 지금 시대야말로 이런 문제를 소화하고 넘어설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미술이나 조형의 기본 요소로 우리가 다시 추상을 생각할 때 아닌가. 이는 전통적인 동시에 대안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의 방식. 서녁 하늘이 붉게 타오르더니 큰 바람이 왔다. 태풍은 어둑새벽 풀잎 끝을 흔들면서
동쪽으로부터 불어왔다. 서서히 구름장이 몰려들고 이윽고 비바람이 온 천지를 꽉 채우고 몰아치기 시작했다. 사흘 밤낮 동안 바다와 대지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헤집어 놓더니 남풍 꼬리를 10개 남기며 북방으로 사라져갔다. 초강력 태풍이 아니라면 큰 바람은 큰 일을 한다. 대기를 신선하게 하고 마른 땅을 흠뻑 적셔주고 지하수를 보충하고 염수와 담수를 뒤섞어 바다 생물 폐사를 막아주고 물밑 돌들을 뒤집어 바다를 건강하게 한다. 부실한 것들은 꺾이거나 찢기거나 쓸려나간다. 튼실하게 자라지 못하고 속성으로 허우대만 키운 나뭇가지는 여지없이 부러져 나간다. 그 위력에 경외하고 순응할 일이다. 바람이 지나간 뜰악에는 풋배, 돌배가 낭자히 나뒹군다. 바람이 솎아낸 이것들 몇 개를 주워본다. 아직 푸릇한 기운이 돌고 있으나 이 작고 단단하고 동글동글한 것들은 내 속의 소년에겐 아주 매력 있는 것들이다. 사각거리는 껍질에는 여기저기 긁힌 자국도 보이지만 갖고 놀기도 좋고 보암직도 하다. 작은 캔버스를 꺼낸다. 7덩이의 돌배들을 산만하지만 땅에 떨어져 있는 자연 상태대로 올려놓아 본다. 이제 이 대상물을 재현하고자 한다. 그 탱글탱글한 태를 그리고 싶다. 선을 토해 내는 작은 붓은 쓰고 싶지 않다. 이것들은 가는 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작은 생령들, 한겨울 파란 하늘과 나뭇가지 끝 빨간 감들, 껍질 울퉁불퉁한 노란 당뇨자, 모과, 두부, 오이, 까만 길냥이, 찬바람 속에 잔뜩 움츠린 뇌가리, 이 작은 대상들은 이에 집중해서 그것들만이 지니고 있는 그 자태를 재현하고 싶게 한다. 바람은 시간 속을 불어온다. 차가운 겨울, 소년의 귀때기를 베어갈 듯이 때리던 바람은 지금도 여전히 노년의 무뎌진 머리를 얼얼하게 후린다. 바람을 맞는 싱싱한 감각은 몸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것은 흘러온 시간에 대한 감각이기도 하다. 나무를 비롯한 모든 존재는 향을 만들고 있다. 나무도 그렇게 추상화를 한다. 향나무도 변두리 제목은 향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빨리 썩는다. 심지에도 깊은 향이 난다. 그렇게 수백 년 걸쳐 향을 진하게 만들고 있다. 향, 에센스, 이건 효율성이다. 향은 정수에 닿아 있다. 면적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깊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 감각이 다르다. 이것은 많은 것을 커버하고 모든 갈등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든다. 마술적이다.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리기가 쉬운 건 아니다. 유채꽃을 그린다고 하면 그냥 노란 유채꽃이 아름답다고 할 게 아니고 노란 색깔이 더 강렬하게 주위에 있는 사물까지 반사되게 그려야 한다. 옛날에는 워낙 유채를 많이 재배해서 제주도의 웬만한 들판이 다 유채밭이었다. 봄만 되면 곳곳이 전부 노란 세상이다. 그러니 학생들이 버스 타고 등교할 때 버스가 유채밭을 지나면 차창한 학생들 얼굴이 노란색으로 변하곤 했다. 객관적인 풍경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객관적인 게 아니니까 말이다. 그 문제는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다. 사물을 파악할 때 주체와 대상이 통일되면 제일 온전한 인식이라고 본다. 너무 거리감을 두든가 또는 완전히 대상 안에 몰입하든가 혹은 너무 왜곡해서 갈라서고 초월하는 상태가 아니라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몰입되거나 왜곡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한다. 대상 그 자체라는 것은 가정으로만 생각해 보는 거다. 내가 아는 만큼이 바로 그 대상 아니겠는가. 살아있는 자연은 싱싱한데 사진을 옮기면 재미가 확 떨어져 버린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의해 뭔가 살아나와야 하는데 너무 사진 이미지에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놓치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자기도 모르는 것이 그림 안에서 우러나오는데 그런 것은 그림만이 가질 수 있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메워나간다. 그러나 화면에 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듯하다.
수정하기보다는 숙고하여 부분들을 채워나간다. 나에게 시간의 양은 작품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진정한 분노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분노가 가능하다고 본다. 복수초가 스스로 에너지를 내서 눈을 녹이듯이 그런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가 다루는 주제는 현실의 직접적 모습도 아니요 근원적인 상징도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생존의 지평, 그 복판을 흐르는 인간 뜻의 문제다. 사상운동에 대한 작품들이 많고요. 나무, 풍경, 바람, 강요배 선생님의 작품들의 특징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작품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감상하셨을 거예요. 이런 서적을 내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그림을 그리면서도 생활을 하면서 역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도록 얼마나 노고가 크셨겠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읽고 끝내겠습니다. 과거를 내장하고 미래로 열려있는 현재를 생각해본다. 비유컨대 생물체의 유전자나 거목의 나이테, 대지의 지층 같은 것이다. 이로부터 기억의 보전인 역사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새로운 몸을 만드는 필수 요소가 된다. 저도 그림을 그리지만 이렇게 작품의 다양성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자기가 어떤 것을 이제 표현하면서 기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사람의 작가로서 이렇게 사료적으로 어떠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경의 깊이, 강요배 예술산문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